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미안해요. 이 세 마디 외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빙빙이고 인형 같은 얼굴과 양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2010년에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되었고 2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즉시 처형되어야 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행위가 매우 잔인했기 때문이고 1심에서는 죄를 피하려고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정 환경이 그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요. 그녀도 피해자라는 거죠. 판사를 감동시킨 것은 사건 후 부모의 친척들이 모두 탄원서를 보내와서 제빙빙이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가문의 마지막 자손인 제빙빙이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이 사건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서 우리와 함께 이 가족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이야기를 경험해보세요. 주인 장우 가명는 복도에서 갑자기 심한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불만 전화를 자주 받았어요. 장 선생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즉시 광둥성 중산시 사계진 운안촌에 있는 임대 건물로 갔어요. 이 건물은 8층짜리였고 장우는 한 층씩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9월 14일 오후에 가장 높은 층에 도달했을 때 그는 악취가 8층에서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때 그는 첫 번째 불만 전화를 받은 것이 9월 12일에 B8045에서 걸려온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8층에는 총 30개 이상의 방이 있었고 장우는 다음 날 아침에 한 방씩 점검하기로 결정했어요. 장우는 8룸 1호부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곧 8035에 도달했어요. 그는 이 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2년 전에 이사 왔고 아래층에서 만나면 항상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오늘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어요. 문 앞에 서 있을수록 악취가 점점 더 심해져서 그는 불안해졌어요. 며칠 전 그는 이 집의 딸인 19세 제빙빙을 만났는데 그때 제빙빙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 말을 떠올리며 장우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고 즉시 비상 열쇠를 꺼냈어요. 그러나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열쇠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장우는 즉시 작은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사람을 불렀고 복도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보니 8035방은 특히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장우는 문을 세게 차서 부셨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 제빙빙을 찾았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장우는 화가 나서 왜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제빙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장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마치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피가 보였어요. 장우는 자신이 처음에 악취를 점검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의 세면대에는 4개의 과일 칼과 피로 물든 철망치가 있었고 부엌은 혼란스러웠어요. 바닥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가 가득했고 악취는 바로 이 쓰레기 봉지들에서 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을 연결해보면 장우는 즉시 방을 떠나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곧 도착해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들어있었어요. 제빙빙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그녀는 경찰이 깨워서 신문했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반복적으로 묻자 그녀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들을 검은색 쓰레기 봉지에 넣었어요. 지난 4일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부모님을 살해하고 해체한 것은 모두 내가 한 일이에요. 경찰은 놀랐어요. 그들은 총 12개의 봉지를 세었어요. 아무도 이 착실한 부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재빙빙이라는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항상 착한 딸로 보였던 그녀가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재빙빙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6살 때 부모와 함께 광둥성 중산시로 이사했어요. 이후 줄곧 그곳에서 살았어요. 현재 그녀는 광둥기술대학교 중산 캠퍼스의 1학년 학생이에요. 재빙빙의 어머니 이회향은 가정주부로 키가 작고 어릴 때 뇌막염에 걸려 자주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성격이 급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가끔 보험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수입은 거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는 주로 재빙빙의 아버지 진봉이 트럭을 운전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의존했어요. 그는 현지 번호판이 있는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고 주로 운안촌의 몇몇 의류 공장에서 원단을 운반했어요. 운안촌은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산시 버스 터미널까지 5-6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해요. 이곳에는 많은 의류 공장이 있어서 트럭 일도 끊이지 않았어요. 재빙빙의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은 항상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사고가 발생했어요. 재빙빙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고를 피했어도 젊은 시절에 일했던 과로로 인한 질병을 피할 수 없었어요.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요. 이로 인해 재빙빙의 아버지는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병원에 자주 가서 약을 받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재빙빙의 아버지는 잘 회복하고 어머니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재빙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빙빙의 아버지는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는 가족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병이 악화되고 그로 인해 술을 더 마시게 되었어요. 1년이 되지 않아 병이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베이징으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이때 가족의 모든 저축이 다 떨어졌어요. 속담에 돈 한 푼이 영웅도 굴복시키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재빙빙의 아버지는 가족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마약을 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대로 놔두며 곧 죽어서 해방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회향에게 충격을 주었다. 지난 2년 동안 그녀는 많은 압박을 받았고 조금씩 이겨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족의 기둥이 이렇게 낙담하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그를 꾸짖었다. 놀랍게도 평소에 항상 조용하던 남편이 강하게 반응했다. 점점 그들은 더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빈번해져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중산시 박예병원과 중산병원의 진료비 영수증에 따르면 재빙빙은 집으로 가져갈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3가지 가명을 사용했다. 한 번은 돈이 부족해 대학 친구에게 100위안을 더 보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녀는 친구에게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부모님을 위한 도움을 주는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재빙빙은 집에 있었고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은 평소처럼 광장에서 춤을 추러 나갔다. 밤 10시 30분경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춤을 추고 지쳐서 쉬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는 잠을 자고 싶지 않았고 TV를 더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크게 다투기 시작했다. 그때 재빙빙은 인터넷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중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녀도 꾸중을 들었다.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자 재빙빙은 화가 나서 어머니를 침대에서 밀어내고 침대 밑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어 어머니의 머리에 씌운 다음 목을 졸랐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체구가 작은 어머니는 강하게 반항했지만 재빙빙에게는 역부족이었다. 30분 후
재빙빙은 천천히 손을 놓았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소리쳐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손을 놓으라고 계속 설득했으며 나중에는 자수하라고 권유했다. 재빙빙은 자신이 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먼저 부모님을 돕기로 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생명을 끝냈다. 아버지는 키가 컸지만 병으로 인해 사지에 힘이 없었고 딸에게 저항할 수 없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재빙빙은 침착하게 인터넷에서 시신 처리 방법을 검색했다.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 끓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집에 있는 칼이 충분히 날카롭지 않자 그녀는 3번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거의 10개의 칼을 샀다. 칼을 사러 내려갔을 때 그녀는 9월 13일 아침에 집주인 장우를 만났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할머니가 아프셔서 부모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외할머니가 아프지 않았다. 재빙빙의 사건은 광둥성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되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자마자 재빙빙은 기소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즉시 진술을 번복했다. 첫째, 부모님은 다투지 않았고 춤을 춘 후 집에 돌아와 잠을 잤으며 잠들기 전에 많은 수면제를 복용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함께 가기를 원했으며 그녀는 단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들을 도운 후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삶에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말은 판사를 놀라게 했다. 그 전에 6번의 진술에서 재빙빙은 항상 부모님이 다투었고 설득할 수 없었으며 가족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으며 그녀도 자살을 원했다고 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는 진술을 번복한 것일까?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자. 왜 오늘 진술을 바꿨나요? 사실 그때도 그들과 함께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삶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제는 삶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그들을 죽이기 전에 그들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어요. 둘째, 그녀는 아직 18세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그녀가 학교에 일찍 갈 수 있도록 나이를 1살 더 많게 신고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재빙빙은 마이크를 잡고 판사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전 경찰에서의 진술은 일부만 사실이며 재판 중의 모든 진술이 가장 진실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이전에 단지 죽고 싶어서 자신을 더 무겁게 처벌받기 위해 심각한 말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여기서 여러분도 삼매처럼 재빙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원은 재빙빙에 대한 정신 감정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 후 법원은 재빙빙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가 잘못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계속 말하며 가족의 용서를 구했다. 재빙빙이 재판에서 제기한 2가지 의문점으로 인해 법원은 즉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일이 폭탄 같은 비밀을 드러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재빙빙은 그 가족의 친딸이 아니라 양녀였다. 이 사실은 그녀의 이모가 밝혀냈다. 이모는 재빙빙이 출생한 지 하루 만에 입양된 것이며 나이를 더 신고한 일이 없다고 증언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 그들은 피해자의 4개의 장기 샘플, 각 피해자당 2개를 검사했고 그중 한 사람만이 체내에 수면제 성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빙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빙빙이 자신이 양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녀를 매우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달걀을 좋아하자 어머니는 매번 요리할 때마다 그녀를 위해 추가로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주었다. 생일 때는 어머니가 장수면을 만들어 주었고 설날에는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으며 새해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그런 따뜻한 장면들이 그녀가 양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경찰관들이 그녀에게 친딸인지 여러 번 물었을 때도 그녀는 단호하게 맞다고 대답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제빙빙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후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녀를 친딸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그녀를 용서해 줄지 알 수 없지만 삼매는 다른 가족들이 이미 그녀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첫 번째 재판 후 제빙빙은 그녀의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이 하남으로 돌아간 후 그들은 제빙빙이 목숨을 유지하고 제 가문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5통이나 써서 판사에게 보냈다. 큰아버지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이어 치핑핑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온 가족의 비극이자 최대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치핑핑의 어린 나이, 정신적 미숙함, 그리고 가족들까지 고려하여 치핑핑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황과 양육 방식을 고려하여 그녀에게 인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